우리가 중국 지도를 보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국토 하나는 정말 크다는 것이죠. 수치상으로만 봐도 중국의 영토 면적은 960만 제곱킬로미터나 되며 이는 전 세계 국가 중 네 번째로 넓은 수치입니다. 하긴 중국 인구만 14억 명이니까. 그런데 이건 모르셨을 것입니다. 중국이 땅이 넓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중국 주류 민족인 한족이 사는 땅은 중국 국토의 불과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64% 땅에는 누가 살까요? 바로 중국의 소수민족들입니다. 위구르족, 티베트족, 몽골족 같은 민족들 말이죠. 14억 중국 인구 중 한족이 13억이고 불과 1억 명 남짓만이 소수민족인 걸 생각해보면 이는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영토 불균형은 청나라 때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은 명나라 때만 해도 땅이 이만큼에 불과했지만 그 뒤 청나라 때 하도 정복전쟁을 많이 벌여서 현 소수민족이 사는 땅까지 엄청나게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복한 땅을 명분으로 삼아서 현재 중국 영토가 형성된 것이죠. 이렇게 넓은 영토를 확보한 중국은 워낙 소수민족 땅이 커서 아예 소수민족 자치구를 두어 다스릴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 내몽골 자치구 등이 있죠. 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가 존재합니다. 당연히 소수민족들은 중국 한족과는 다른 역사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현재는 중국 땅에 속해 있어도 언제든 중국에서 떨어져 나가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신장, 티베트, 내몽골 자치구에서는 독립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말이죠. 하지만 중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곳들을 중국의 땅으로 유지하기 위해 검열, 유혈 진압 등을 통해 강하게 독립 요구를 억누르며 탄압하고 있죠. 특히 요즘 들어 더 탄압이 강화된 자치구가 있으니 바로 오늘 살펴볼 곳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원래 신장은 위구르족이 살던 땅이었지만 이곳을 중국이 장악하자 중국은 이 땅에 한족을 대규모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렇게 점차 신장을 확실히 한족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자 당연히 신장에서는 불만이 생겼고 반대운동, 독립운동이 터져 나왔는데 중국은 결코 그들의 독립을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최근 2010년대부터는 중국은 신장에 대규모 수용소를 건설해 위구르족을 강제로 수용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불임수술 등을 시행하면서 위구르족 인구 통제 작업을 벌이는 중이죠. 한족의 비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수용소에 갇힌 위구르족 숫자만 100만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죠. 당연히 이런 사실에 세계 각국은 중국을 규탄하고 있지만 중국은 눈 깜짝 않고 위구르족 억압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중국은 이런 탄압 때문에 신장산 제품도 미국으로부터 수입 금지를 당하고 외교적으로 안 좋은 취급을 받는 등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신장 땅을 계속 갖고 있으려 하는 걸까요? 신장이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길래?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며 신장이 중국에 편입되는 과정부터 신장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소수민족의 땅들도 채널에서 차차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일단 신장은 어떤 곳일까요? 신장은 중국 전체 6분의 1 면적을 차지하는 광대한 땅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사막과 초원이라 거주에는 적합하지 않고 어찌 보면 쓸모없는 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장에게는 그를 상쇄하는 가치가 있죠. 바로 신장이 자리한 위치입니다. 신장은 동서세계, 즉 아시아와 유럽 세계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동서가 교류할 때는 주로 신장을 거쳤고 그 유명한 실크로드도 신장을 경유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이 많이 일어나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게 되죠. 현재에도 중국은 서쪽 국가들과의 교역 통로로 신장을 적극 활용하며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장은 원래는 중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신장은 중국 베이징으로부터 2000km 넘게 떨어져 있기도 하죠. 그런데 왜 지금 신장은 중국의 땅이 된 걸까요? 아까 청나라 때문이라고는 설명드렸지만 사실 청나라는 신장 확보의 명분만 제공한 것이고 실제로 신장이 현재 중국의 땅으로 편입되는 과정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장은 역사상 주인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워낙 요충지다 보니까. 하지만 바뀌지 않았던 것은 신장에는 위구르족이 항상 많이 살았다는 것이었죠. 위구르족은 이슬람교를 믿는 투르크계 민족인데 이슬람이라니 우리 한국인과는 이질적이기도 하면서도 반대로 투르크계 민족이라서 나름 친숙하기도 합니다. 투르크족과 돌걸족은 같은 말, 즉 위구르족은 돌걸족의 후예인데
때문에 돌궐도 한국 역사에서 꽤나 등장하니까 말이죠. 그런 위구르인들은 신장 쪽에 살면서 위구르 제국이라는 독자 국가로도 존재했지만 몽골 제국, 중가르汗국 등 다른 나라에게 많이 정복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700년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중국에게 완전히 정복된 적은 없었죠. 그러나 중국 땅에 청나라가 들어서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644년 중국 한족 왕조인 명나라가 무너진 뒤 이민족 왕조인 청나라는 중원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고, 청나라 특유의 강력한 군대인 팔기군을 바탕으로 엄청나게 정복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어마어마한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고, 여기 신장도 바로 이때 정복됐습니다. 1757년 청나라는 그곳의 중가르汗국을 격파하고 신장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이때 청나라는 이 땅을 새로운 강역이라는 뜻의 신강이라고 불렀으니 이것이 신장 이름의 유래입니다. 원래 신장의 지리적 명칭은 동투르키스탄이라고 하죠. 아무튼 이렇게 동투르키스탄 전체가 최초로 중국에게 정복당했습니다. 신장에 살던 위구르족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반란을 많이 일으켰죠. 물론 처음에는 청나라도 신장을 애지중지해서 반란이 얼마 없었지만 1800년대 들어 청나라가 아편전쟁, 태평천국운동 등으로 쇠락해가자 신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위구르족의 반란이 빈발한 것이죠. 그러다가 1912년에는 결국 신해혁명으로 청나라 자체가 멸망하게 되고 신장은 중국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정치적 독립을 이룬 신장, 그들은 드디어 청나라 지배에서 벗어났다. 좋아, 이제 우리 위구르족들의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위구르족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독립을 하고 나니까 더 심한 혼돈의 아포칼립스가 도래하게 되니 신장은 유라시아의 한가운데에 위치합니다. 이 말인즉 좋은 말로는 동서교류의 요충지지만 나쁜 말로는 주변의 온 세력이 신장을 노린다는 것이었죠. 때문에 중국의 한족 군인 세력, 즉 군벌들이 그런 신장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별 이름도 처음 들어본 중국 군벌들이 갑자기 등장, 신장을 차지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입니다. 이리하여 신장의 주인은 군벌인 양정신, 진수런 등등 계속 바뀌는데, 그래도 첫 통치자인 양정신은 1912년부터 16년간 그런대로 안정적으로 신장을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1928년부터 권력을 잡은 진수런은 반대로 매우 포갑적으로 위구르족을 통치했죠. 돈 욕심이 많던 그는 각종 이상한 명분으로 새로운 세금을 만들고 그 돈을 착복했으며 심지어 이슬람교를 믿는 위구르족을 탄압하며 야, 이슬람 저것들 자꾸 성지순례 떠남답시고 몰려다니는데 아예 성지순례를 금지시켜버려 하고 종교 탄압까지 실시한 것이죠. 이에 위구르족은 먹고 사는 문제인 세금에다 종교까지 건드려? 안되겠다, 반란이다. 참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때 그들은 1933년 아예 독립국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청나라 이후 위구르족의 최초 독립국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이죠. 하지만 문제는 나라를 세웠어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군벌에 의해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은 금방 무너져 버렸고, 오히려 1934년부터는 또 다른 군벌인 성스차이가 신장을 통치하는데, 성스차이는 매우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정적을 모조리 제거하는 공포 정치를 했고 5에서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위구르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성스차이 다음에는 위구르족은 다시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당시 중국에 들어서 있었던 중화민국의 국민당이 다시 신장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이때 중국에는 청나라가 멸망한 이후 공화국인 중화민국이 들어서 있었는데 국민당은 그 중화민국을 이끄는 집권당이었습니다. 물론 이들도 한족 중심의 세력이었죠. 그래서 중화민국의 국민당 역시 위구르족을 매우 포갑적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들은 위구르족에 대해 신장을 통치하게 됐는데 신장 이 동네는 워낙 위구르족이 많이 살아서 우리 한족의 통제력이 발휘되기에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야. 한족과 다른 민족? 걔네들은 언제 분열을 일으킬지 모르는 위험한 것들이니까 우리 한족에게 동화시켜야 돼. 그러니 위구르족에게 강력한 동화 정책을 펼쳐서 중국화를 시키자. 그렇게 신장을 한족화된 확고한 우리 땅으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위구르족의 문화를 억제하려 하며 강압적인 동화 정책을 벌였죠. 하지만 위구르족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미 한번 독립국을 세운 경험이 있던 그들은 이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1944년 또다시 독립을 선포해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을 재건하니 이것이 동투르키스탄 제2공화국이었죠. 아까 처음 세워진 게 제1공화국이고 말입니다. 이에 국민당은 깜짝 놀랐고 부랴부랴 이들과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협상
공산당 결과 위구르족과 국민당은 어찌어찌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되었죠. 이렇게 연립정부까지 구성했으니 국민당은 그래도 좀 더 유화적으로 변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국민당은 이렇게 연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구르족을 탄압했습니다. 정책 기조를 변화를 안 시킨 거죠. 자연히 위구르족들은 와 진짜 얘네들은 극혐이네, 답이 안 나온다 하고 국민당을 더욱 혐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눈을 번뜩인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이었죠. 중국 공산당은 공산주의를 추구했고 자연히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중국 국민당과는 대립관계에 있는 당이었는데, 공산당은 이렇게 국민당의 민심이 떨어진 것을 틈타 국민당 저것들이 알아서 소수민족을 저거로 돌리네 좋아, 이참에 우리가 소수민족한테 점수를 따야지 하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험험, 저 나쁜 국민당 놈들 같으니라고. 어이 위구르족, 우리 공산당은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일절 없이 소수민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부여한다. 같이 화합해 살아야지 이게 뭔. 이 말을 들으니 위구르족은 당연히 자결권을 보장한다고? 공산당은 국민당 것들과 좀 다른데? 하고 중국 공산당 호감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대륙의 사태도 급변하죠. 1946년이 되자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는 마침내 전쟁이 벌어졌고, 그 결과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승리, 중국 대륙은 공산당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 대륙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즉 현재의 중국이 탄생했고, 국민당은 타이완 섬으로 피신해 지금의 대만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천하를 꿀꺽한 중국 공산당, 하지만 그들은 아직 배가 고팠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대륙을 장악했다. 그런데 지금 장악한 땅은 너무 작지 않나? 전 왕조인 청나라 때만 해도 신장, 티베트 다 중화의 것이었는데, 좋다, 그럼 이참에 그 땅들 모조리 집어 먹자. 우리 중국 본토를 지킬 완충지도 확보할 겸. 그래서 공산당은 점점 신장 땅에도 손을 뻗치는데, 이에 동티르키스탄 공화국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의외로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민당이 쫓겨났네, 뭐 공산당이 대륙을 먹긴 했지만 우리는 어차피 독립을 원했으니까 예정대로 독립해야지, 또다시 중국에게 점령돼서는 안 돼 라는 독립국가를 이루자는 파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나머지 한 파는 야, 근데 우리 땅은 워낙 불안정해서 홀로 서기를 하면 외세에 이리저리 휘둘리게 돼. 그렇다면 차라리 공산당이랑 연합해서 안전을 보장받는 게 어때? 어차피 국민당과는 다르게 공산당은 소수민족 자결권을 보장하잖아. 그러니 공산당 밑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이미지가 좋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럼 이 두 파 중 누가 승리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후자가 이겼습니다. 일단 당시 신장 정부 최고 지도자 부르한 샤이디 주석이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기도 했고, 워낙 국민당이 위구르족을 탄압했던 터라 반대급부로 공산당 호감도가 꽤 높았던 것도 있죠. 물론 중국 공산당 측도 권모술수와 공작을 펴서 위구르 인사들을 자기 편으로 강제로 끌어들이기도 했고 말입니다. 결국 신장의 위구르족들은 중국 공산당과 연합하기로 결정했고, 1955년 신장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 편입됨으로써 중국의 땅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장을 차지한 중국,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이득을 봤을까요? 요즘 말로 핵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중국이 왜 신장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지정학적인 위치를 제외하고서라도 신장은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자원이 어마무시하게 묻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석유가 납니다. 중국 내 원유 생산량의 33%가 신장에서 나니까 이것부터가 올킬이지만 끝이 아닙니다. 중국 천연가스 생산량의 35%가 신장에서 생산됩니다. 또한 면화 생산량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어서 중국 전체 생산량의 90.2%, 전 세계 면화 생산량의 20%가 신장에서 생산됩니다. 참고로 소미불, 티셔츠 이런 코튼 들어간 상품이 면화로 만들어진 것들이죠. 즉 가스와 소못을 통해 중국 한족들을 따뜻하게 데피고 타국에 수출까지 하는 게 신장입니다. 게다가 신장에는 첨단 기술에 꼭 필요한 히토류도 엄청나게 나죠. 참고로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97%를 차지하며 상당량이 신장에 묻혀 있습니다. 또한 중국 황금의 30%가 신장에 매장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원만 봐도 포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땅입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신장의 지정학적인 가치이죠. 앞서 말했지만 신장은 동서를 잇는 요충지입니다. 좁게 보면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이어주고 넓게 보면 중국과 유럽을 이어주죠. 특히 요즘 들어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이어준다는 장점이
부각됩니다. 중앙아시아는 언뜻 보면 별다른 강대국도 없는 그저 그런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중앙아시아만큼 중요한 곳이 또 없습니다. 일단 위치부터 끝났죠. 유라시아의 정중앙에 위치하는데 이 덕분에 중앙아시아를 손에 쥔다면 유라시아 중심부에서 출발해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를 일찌감치 깨닫고 중앙아시아에 많은 작업을 해둔 상태라 이미 그곳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앙아시아에서 석유도 수입하고 교류도 엄청나게 하는 중이죠. 참고로 중앙아시아는 세계에서 러시아를 제치고 중국과 가장 무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중앙아시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신장인 것이죠. 거기밖에 이어진 땅이 없으니까 얼마나 신장이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 특히 요즘 더 이런 중요성이 부각되는 게 중국이 요새 밀고 있는 1대1로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1대1로란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자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로 중국과 유럽을 잇는 거대한 교역로 및 경제 벨트를 건설한 뒤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중국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중국은 육상과 해상으로 중국과 유럽을 잇는 작업을 추진 중인데, 특히 중국에서 유럽까지를 육로로 잇는 육상 벨트에서 중국은 반드시 신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중앙아시아로 이어지고 유럽까지 쭉쭉 뻗어나가니까. 이 때문에 중국이 요즘 신장에 사활을 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타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신장의 위치는 중국에게 안보적인 가치까지 제공합니다. 신장은 중국 본토를 타국과 격리해주니까 한족들이 사는 중국 내륙지방 땅을 외세로부터 막아주는 완충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중국이 신장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즉 신장의 가치를 알아봤는데, 사실 중국 공산당은 이런 이유 말고도 애초에 독립을 절대 시켜줄 수가 없는 게, 중국은 신장 말고도 티베트 자치구, 내몽골 자치구 등 많은 소수민족 자치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독립한다? 그럼 당장 다른 소수민족 자치구들이 나도 독립할래 하고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중국 공산당의 권위가 실추되고 연쇄적으로 자치구들이 독립해 나가면 중국 자체가 공중 분해될 수도 있죠. 소련도 이런 식으로 해체된 것이니까. 따라서 신장은 중국에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반대로 갖고 있으면 한족의 성장과 번영을 돕는 보석 같은 존재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이런 고마운 신장 위구르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엄청난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55년 신장이 중국의 자치구가 된 이후로는 중국 공산당의 달콤한 말과는 달리 신장에는 탄압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중국은 소수민족 자결권 보장으로 위구르족의 신뢰를 얻었지만 막상 자기 땅이 되니까 태도를 싹 바꿔버렸죠. 중국 공산당 역시도 국민당과 마찬가지로 위구르족을 한족에게로 동화시키고 싶던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신장 같은 중요한 땅에 한족이 아닌 타민족이 많이 살면 여차하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 땅 도장 꽝 찍으려면 한족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어이 위구르, 우리가 자결권 보장한다고는 했지. 근데 니네들을 그대로 냅두면 언제든 독립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한족과는 다른 민족인데 이슬람이라는 타 종교까지 믿으니 말이야. 안 되겠다. 약속은 못 제껴버려. 그리고 대대적으로 우리 한족을 신장에 이주시켜라. 그렇게 위구르족을 제치고 한족 비율을 더 높게 만들어서 위구르족을 서서히 줄여야 돼. 그래야 한족 땅이 되니까. 이렇게 도리어 정책적으로 위구르족이 사는 곳에만 골라서 한족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렇게 한족은 엄청나게 이주해 왔는데, 원래 1953년 신장 인구조사에서 위구르족은 75%, 한족은 6%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위구르족은 51%, 한족은 44%로 엄청나게 치고 올라왔죠. 현재 신장 전체의 인구는 2,5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 거의 절반이 한족인 셈입니다. 이에 위구르족은 배신감과 동시에 엄청난 위협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한족들은 소득이나 교육 수준이 우리 위구르족보다 월등히 높은데 그런 애들이 이주해 오면 우리 위구르족 기회를 다 뺏어갈 거 아냐. 공산당 저것들 국민당보다 더하면 더했지 똑같은 것들이야. 위구르족이 걱정한 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한족들은 위구르인이 돈 벌 루트들을 독점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도 신장에서 이윤이 나면 한족들한테만 그걸 배분해 준 것이죠. 때문에 위구르족은 최빈 계층으로 전락했고 이들은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큰 사건이 위구르족을
중국을 기다리고 있었죠. 중국은 1950년대부터 안보상의 우위를 위해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핵보유국이 되었는데, 문제는 중국은 이후 무려 40번에 달하는 핵실험을 진행했고, 이를 다름 아닌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신장에 사막도 많고 하니까 이 여파로 신장에서는 수많은 핵실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방사능이 그만큼 유출되니 말이죠. 즉 중국은 소수민족 자결권은커녕 위구르인의 터전을 거대한 핵실험장으로까지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에 위구르족들은 도저히 못 참고 무장봉기를 여러 차례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무장병력을 출격시켜서 그들을 유혈 진압했죠. 특히 2009년 신장 우르무치에서 일어난 시위를 중국은 강경 진압하여 많은 신장인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위구르족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그간 독립도 해봤던 경험을 살려서 각종 무장반란을 멈추지 않았는데, 결국 사태가 심각해지자 중국은 현재처럼 수용소를 짓고 위구르족의 인구를 통제하는 비윤리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준 신장에게 중국은 오히려 위구르족 종족 자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장이 중국 땅이 된 과정부터 신장이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 왜 중국이 신장을 포기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바에 따르면 참 중국은 너무나 우악스러운 방식으로 신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문제는 티베트나 내몽골 자치구 등 다른 자치구들한테도 이런 강압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도덕적인 일들을 벌여가며 어떻게든 자치구를 안정시키고 한족을 번영시키겠다는 식인데, 이 방식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나라에게 신뢰성을 심어줄지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중국의 이런 식의 소수민족 통치는 훗날 역사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를 생각해보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은 티베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일단 먼저 신비한 사원들, 그리고 티베트 지도자의 직책 이름인 달라이 라마가 떠오릅니다. 이 둘은 티베트족의 전통 종교 티베트 불교에서 파생된 것인데,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 꽤나 독특한 느낌을 우리에게 자아냅니다. 또한 티베트는 차마고도, 즉 차와 말을 교역하기 위한 무역 루트가 지나는 곳으로도 유명해서 그곳의 높은 산과 대자연이 떠오르기도 하죠. 실제로 티베트의 풍경도 그와 비슷합니다. 평균 고도가 무려 4,000m나 되는 고산지대이니까 말이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티베트 하면 속세와는 단절된 고요하고 몽환적인 분위기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걸 아시나요? 티베트는 사실 그들과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 이질적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티베트는 원래는 독립국이었지만 1950년 중국군의 침공으로 인해 무력으로 점령됐습니다. 그렇게 티베트는 중국에 합병되어 현재는 중국 공산당 치하의 서장 티베트 자치구라는 소수민족 자치구가 되었죠. 그렇게 중국 안에서는 중국 한족 그리고 티베트족 두 민족이 같이 살아가는 중인데, 문제는 이 둘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역사부터가 딴판이니 문화, 가치관, 사고방식 전부 이질적일 수밖에 없어서 당연히 갈등이 필연적인 것이죠. 하지만 티베트를 침공해 강제로 차지한 것은 중국인 만큼 당연히 중국이 책임을 지고 티베트와 화합해 갈등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와는 정반대의 정책을 펴고 있죠. 그들은 오히려 엄청난 강도로 티베트족을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중국의 한족들은 자기 민족을 최고로 여기면서 다른 소수민족들을 한족에 동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국은 티베트에 대해 존중은 뒷전이고 오로지 티베트족을 한족에게 동화시키기 위해서 티베트 문화를 철저히 탄압하는 중입니다. 그런 생각 아래 중국이 한 일들은 충격적이죠. 지금까지 중국은 6천여 개에 달하는 티베트 사원을 파괴했으며 티베트족 가정의 불상을 없애버렸고, 심지어 불교 기도 행위마저 금지시키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지금 남아있는 티베트 사원들은 원래 있던 수천 개 중에 불과 45개이고 그마저도 관광용으로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거기다 중국은 티베트 역사까지 왜곡시키면서 중국의 동북공정처럼 비슷하게 서남공정이라 하여 티베트 역사는 중국 역사라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에 티베트
티베트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거세게 반발했고 독립을 외치며 각종 대규모 시위와 독립투쟁을 전개했죠.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초강경 대응으로 맞섰습니다. 특수부대, 탱크, 심지어 폭격기까지 보내서 진압한 것이죠. 때문에 티베트 사상자는 엄청나게 발생했고 현재 티베트 망명정부는 중국의 점령 이후 티베트족이 120만 명이나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은 이런 식으로 티베트를 확실한 한족의 땅으로 못 박으려 하고 있죠. 그런데 이쯤 되면 의문이 듭니다. 아니 중국은 그렇게 탄압을 해가면서까지 도대체 왜 이렇게 티베트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사실 중국도 충분히 땅이 넓은데 뭐하러 인구도 360만 밖에 안 사는 데다 엄청난 고산지대인 티베트를 못 잡아먹어서 혈안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티베트를 왜 포기하지 않는지, 애초에 완전 다른 민족인 티베트족의 땅을 어떻게 차지한 것인지 등 중국과 티베트에 관련된 모든 의문점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티베트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티베트는 티베트 고원에 위치한 면적이 남한의 12배에 달하는 거대한 땅입니다. 고도가 매우 높아서 세계의 지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하죠. 애초에 히말라야 산맥이 지나는 동네니까. 이곳에는 현재 360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중 86%가 티베트족, 12%가 한족으로 티베트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럼 이 티베트족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서기 6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한 민족으로 그들만의 종교인 티베트 불교를 믿습니다. 이 티베트 불교는 꽤나 독특합니다. 우리가 아는 불교, 즉 동아시아 불교는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개인 수양에 초점을 둡니다. 하지만 티베트 불교는 이와 다르게 개인 수양보다는 사회와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이타적 성격이 더 강하죠. 때문에 종교와 정치가 긴밀하게 연관돼 있는데 한 예로 티베트 불교의 최고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는 티베트 불교 지도자 역할뿐만 아니라 티베트의 통치자까지 겸하는 직책입니다. 아무튼 이런 티베트 불심으로 무장한 티베트족은 역사에서도 꽤나 족적을 남겼습니다. 먼저 고대 시절, 즉 서기 7세기의 티베트족은 티베트 제국이라는 강력한 나라를 세운 전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 중국 당나라까지도 위협했는데 얼마나 위세를 떨쳤냐면 당나라는 티베트와 관계 개선을 위해 당나라 공주를 티베트 황제에게 시집 보내기도 했고 심지어 서기 700년대에는 티베트가 당나라 수도까지 쳐들어가 그곳을 약탈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티베트는 중세가 되니까 너무 강한 상태를 맞닥뜨립니다. 바로 몽골 제국이었죠. 13세기에 등장한 몽골 제국은 엄청난 기세로 정복 전쟁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1244년 티베트 역시 몽골에게 점령돼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티베트는 몽골이 세운 원나라에 편입되어 속국이 되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원나라는 불과 97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방 힘이 약해졌고 티베트는 이를 틈타 14세기 중반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간 다시 독립을 누리던 티베트. 하지만 그들에게는 또다시 거대한 파도가 밀어닥칩니다. 바로 17세기 나타난 중국의 강력한 정복왕조 청나라였죠. 만주족에 의해 세워진 청나라는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고 중국을 정복한 데 이어 닥치는 대로 영토를 확장했는데 그 결과 한족 왕조인 명나라의 영토는 이 정도였지만 청나라는 이만큼이나 되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 티베트까지 청나라에 점령되어 청나라의 속국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청나라 하면 워낙 병자호란, 중가르족 대학살 등으로 악명이 높으니까 티베트를 강력히 탄압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티베트는 의외로 꽤나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죠. 이는 티베트 불교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티베트 불교는 꽤나 인기가 좋아서 티베트뿐만 아니라 청나라의 많은 민족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나라는 이거 많은 민족들이 티베트 불교를 믿는데 그리고 티베트 불교의 총본사는 티베트. 야, 이거 티베트를 잘 대해줘야겠네. 그럼 많은 민족들이 알아서 우리 청나라를 좋게 볼 테니까 그럼 통치가 쉬워지지. 이런 이유로 티베트를 비교적 유하게 통치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럭저럭 평화롭게 지냈던 티베트.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평화로운 건 좋았지만 티베트가 청나라의 지배 아래에 들어간 것 자체가 훗날 그들에게 재앙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왜 그러느냐? 티베트가 청나라에 흡수되니까 뜻밖의 반응을 보인 이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바로 청나라 안에 있던 또 다른 민족, 한족들이었죠. 그들은 티베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티베트가 청나라 땅이 됐어? 좋아.
청나라는 우리 중화의 국가, 그러니까 청나라가 정복한 영토는 한족의 땅이기도 해. 그러니 마땅히 티베트 역시 한족의 땅이지. 그런데 이는 좀 황당합니다. 왜냐면 청나라는 한족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만주족이 세운 이민족 왕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족은 청나라를 자기들 중화의 나라라고 마음대로 생각했고 청나라 땅을 자기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니 왜 그런 걸까요? 이를 잠깐 살펴보자면 사실은 한족들도 물론 청나라에게 먹힌 초반에는 안 그랬습니다. 원래는 우리 중화가 오랑캐들한테 정복되다니, 야 청나라는 중국 땅은 정복했지만 중화라고는 볼 수 없다, 오랑캐들 주제에 하고 자존심 때문에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상황이 달라집니다. 청나라가 한족 문화를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청나라가 중국 대륙을 점령하고 보니 한족은 숫자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청나라 인구 4억 명 중 대부분이 한족이었을 정도이죠. 때문에 청나라 지배층은 이거 한족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한족 문화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겠는데? 안 그랬다간 우리가 위험해. 원나라 때 몽골족이 한족들을 억압했다가 반란 터져서 멸망한 걸 보면 걔네 문화를 받아들여야지. 때문에 청나라 지배층은 차츰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심지어 중국의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하기까지 했습니다. 서서히 중국화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한족들이 뭐야 청나라 기특하네. 결국 우리 대중화에게 굴복해서 우리 문화를 받아들였어. 뭐 시작은 이민족 왕조였어도 어차피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면 다 중화이지 않겠어? 그러니 청나라도 우리 중화의 국가로 인정하겠다 하고 생각을 바꿔서 청나라를 중화로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애초에 한족은 중화 사상을 갖고 만주족을 오랑캐라고 생각해서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정복이 되니까 합리화를 해서 청나라도 중화라고 인정하게 된 것이죠. 때문에 이것을 중화란 것이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탈부착식이냐 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한족은 티베트 역시 중화의 땅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생각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청나라는 1912년 멸망한 것이죠. 물론 청나라가 망하자 티베트는 재빠르게 청나라가 멸망했다, 그럼 우리 티베트는 독립을 선포한다, 중국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하고 청나라 관리들을 전부 추방하고 1913년 독립을 선포하긴 했지만 중국에는 청나라 다음으로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이 들어섰는데 문제는 중화민국이라는 나라 이름만 봐도 알듯이 이들은 중화, 즉 한족이 세운 한족 중심주의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화민국은 이렇게 생각했죠. 티베트? 청나라 대 티베트는 중화의 영토가 된 거 아니야? 좋다, 그럼 우리 역시 티베트를 차지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중화민국은 티베트를 차지하려고 안간힘을 쓴 것이죠. 하지만 티베트에게는 다행히게도 이들은 결국 티베트 차지에 실패했습니다. 중화민국이 대륙에 존재하던 당시에는 워낙 중국 땅에서 수십 년 동안 전란이 나는 바람에 중화민국이 티베트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티베트는 1913년부터 1950년까지 꿀맛 같은 독립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나중에 중화민국은 대륙에서 쫓겨나고 그 뒤 중국 땅에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즉 현재의 중국이 성립하게 됩니다. 중국은 다들 아시듯 중국 공산당이 세운 나라로 그들은 처음에는 미약한 세력으로 시작했다가 마침내 큰 땅을 가졌던 중화민국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 그들을 쫓아내고 중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 역시 중화 이름이 붙죠. 맞습니다. 이들도 한족 중심주의 국가였죠. 따라서 중국 역시 당연한 거 아니야? 티베트는 우리 땅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화민국과는 달리 중화인민공화국은 티베트에 신경 쓸 여유가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중국은 자신의 모든 적을 물리친 상태였고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따라서 당시 중국의 지도자 마오쩌둥은 아예 건국 선포식에서 대놓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정당한 중국의 땅인 티베트를 제국주의로부터 해방하도록 하겠다. 당연히 티베트는 기가 막혀하며 아니 뭔 우리 땅에 제국주의 세력이 있지도 않은데 뭔 해방? 중국의 저런 주장은 우리 티베트를 집어삼키려는 야욕일 뿐이다 하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티베트는 중국을 막을 수 없었죠. 그들의 합병 의지는 매우 강력했고 중국은 4만 군대를 동원하여 1950년 10월 티베트를 침공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티베트는 저항했지만 당해낼 수가 없었죠. 당시 중국군은 수십 년간의 실전으로 단련되어 매우 강력했지만 티베트는 군사가 1만 정도밖에 없었고 실전 경험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죠. 결국 티베트군은 2주 만에 무려 4,000명이 전사하며 패퇴하게 되고
중국군은 티베트로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에 티베트가 기댈 곳은 국제사회밖에 없었죠. 그래서 티베트는 최후의 보루인 유엔에 호소문을 보내며 와, 유엔 형님네들 저 중국 좀 보세요. 우리 티베트에 쳐들어와서 초토화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엔은 요청을 받고도 티베트를 도와주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벌어진 거대한 세계적 사건 한국전쟁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했는데 티베트가 도움을 요청했던 1950년 10월은 한국전쟁이 한창 격화될 시기였죠. 따라서 한국전쟁으로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터라 티베트 문제는 후순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엔은 티베트가 구원 요청해 왔네? 근데 우린 지금 한국전쟁으로 바빠서 거기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나중에 얘기합시다 하고 티베트 문제를 무기한 연기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티베트는 망연자실했죠. 그런데 티베트는 애초에 중국의 침공 전에도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거절당했었죠. 왜냐하면 당시 미국, 영국 등 국제사회는 너무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정말로 티베트를 침공할까봐 최대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은 결국 티베트를 침공해버렸고 침공 후에는 유엔마저 티베트를 돕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제 티베트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다. 중국군과의 협상을 진행한다 하고 중국 베이징으로 협상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티베트 사절단이 도착하자 중국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티베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중국은 일명 17개조 합의문이라는 것을 들고 와서 이를 수용해야만 침공을 멈추겠다고 주장한 것이죠. 17개조 합의문이 무엇이냐? 간단히 말하자면 티베트의 주권을 중국에게 헌납해라. 대신 종교 자유를 보장해주고 민족 자치를 시행해주겠다 라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언뜻 보면 종교의 자유, 민족 자치라는 당근이 있어서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애초에 티베트의 주권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니 티베트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티베트 사절단은 거부하려 했죠. 하지만 중국은 그런 사절단을 건물에 가둔 뒤 군사를 더욱 티베트로 진격시키겠다는 등 온갖 협박을 하면서 합의에 도장을 찍으라고 엄청나게 압박했죠. 결국 도장은 찍히고 말았고 1951년 5월 중국은 티베트의 주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즉 티베트가 중국 공산당 치하에 놓이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중국은 티베트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한족들은 한 뼘 더 중화의 정당한 영토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런 쾌감을 누린 반면 티베트는 중국이 점령한 이래로 자국 역사에 유례가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니, 그런데 잠깐 티베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은 군사까지 동원해서 티베트를 점령했는데 그를 통해 무슨 이득을 얻었냐는 것입니다. 중국도 중화의 정당한 영토 확보 외에도 티베트를 기어코 차지한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이 지점을 살펴보고 중국 치하 티베트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은 티베트를 얻고 노다지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두 가지로 추릴 수 있는데 자원적인 이득과 지정학적인 이득이죠. 먼저 자원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로 중국은 티베트의 풍부한 수자원, 즉 물을 얻었습니다. 아니 티베트에 물이 많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티베트는 중국의 급수탑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티베트 고원은 수많은 아시아 거대 강들의 발원지이기 때문이죠. 발원하는 강의 목록만 해도 이만큼입니다. 그리고 이런 풍부한 물이 중국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중국은 항상 물 부족에 시달리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인구는 14억이나 되는데 물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에게 티베트는 생명줄이고 이르면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또한 물이 많으니까 티베트는 잠재적으로 수력 발전을 하기 매우 적합하죠. 그래서 중국은 현재 티베트에 엄청난 규모의 수력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과 관련해서 더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티베트를 이용해 물을 무기화해서 외교적 카드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강 상류를 차지했으니까 강 하류 국가들에게 이렇게 협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아, 내가 너희들 강줄을 틀어주고 있는데 나한테 밉보이다간 여차하면 댐으로 물줄기 막아버릴 줄 알아.
그리고 실제로도 중국은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의 메콩강 등 대형강의 상류에 엄청나게 댐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두고 거의 독식하다시피 해서 한 예로 중국 때문에 메콩강 하류에 물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실시간으로 메콩강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가뭄이 극심해지고 있죠. 물론 강들의 발원지인 티베트에도 이런 댐들이 건설되었고 더더욱 건설될 예정이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국은 풍부한 광물 자원을 얻었습니다. 티베트에는 철, 구리, 리튬, 휘토류 등 다양한 광물이 대량 묻혀 있는데 특히나 티베트에서 나는 철은 철 함유량이 높은 알짜배기 철광석이 많으며 무려 철이 10억 톤이나 묻혀 있고 스마트폰 제조에도 반드시 필요한 첨단 산업의 필수 광물인 휘토류도 꽤나 풍부하죠. 가뜩이나 최근 중국은 티베트에서 1000km 이상의 거대 휘토류 벨트를 발견해서 좋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티베트의 지정학적 이득이죠. 중국은 티베트 확보로 꽤나 큰 지리적 이점을 차지했는데 바로 모든 국가가 그토록 추구하는 것, 완충지를 획득한 것입니다. 완충지란 말 그대로 아군과 적 세력 사이에 존재하여 두 세력 간 긴장을 완충해주는 지대를 뜻합니다. 중국은 워낙 사방이 다른 국가로 둘러싸인 만큼 완충지 확보가 절실했는데 이런 중국에게 매우 위협적인 나라 중 하나는 인도입니다. 예전에 중국과 인도는 전쟁까지 벌인 적이 있으며 현재도 국경을 두고 분쟁 중이죠. 또한 인도의 인구가 2023년 중국을 추월해서 중국은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나마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것은 티베트 덕분입니다. 바로 티베트가 인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하며 인도로부터 중국 본토를 막아주는 완충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 인도 국경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중국은 티베트라는 완충지가 있으니까 시간을 벌며 한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에는 핵무기가 있으니까 핵 쏘면 그만이지 완충지를 뭐하러 갖고 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시각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류는 본격 핵전쟁의 경험이 없는 만큼 각국의 국가 지도자들은 예전에 만들어진 재래식 이론인 완충지론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 유사시가 닥친다 해도 곧바로 핵단추 누르기는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때문에 일단 재래식 군사력을 막을 완충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중국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티베트인데 반대로 이런 티베트가 독립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최악입니다. 일단 티베트의 수자원을 상당 부분 상실하는 것이니 중국의 물 부족은 심화될 공산이 크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더 큰 문제는 티베트가 독립하면 인도 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티베트는 사실 인도와 꽤나 친해서 티베트가 중국에게 점령된 후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피신했으며 티베트 망명정부 역시 인도에 있습니다. 즉 티베트가 독립한다면 인도 세력권이 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인도는 티베트를 세력권으로 뒀다. 그렇다면 티베트의 강줄기들은 다 우리 손아귀에 이제 우리 인도는 황허강, 양쯔강 발원지를 틀어치고 중국을 압박할 수 있게 된다. 당연히 이것은 중국에게는 대재앙이 될 게 틀림없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중국은 티베트를 어떻게든 쥐고 있으려 혈안이 된 것입니다. 즉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하면 자기 편에 계속 붙어있도록 티베트를 온건하고 인권적으로 대해주는 것이 합당할 텐데 중국은 반대로 본인이 차지한 티베트를 엄청나게 탄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치하의 티베트는 티베트 역사상 최악의 시절을 겪고 있는데 일단 사실 중국도 점령 초반에는 티베트를 온건하게 대우하긴 했습니다. 17개조 합의의 내용대로 종교의 자유와 자치권을 부여해 주었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몇 년도 되지 않아서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1956년 중국은 자치를 인정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서장자치구 준비위원회라는 것을 세운 것이죠. 이 위원회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티베트의 자치권을 상당 부분 뺐고 대신 중국이 직접 통치하는 것을 위한 기관입니다. 즉 티베트를 중국이 직접 지배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당연히 이에 티베트족들은 뭐야 자치하게 해준다며 근데 갑자기 약속을 어기고 직접 통치를 한다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하며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이는 곧 티베트의 무장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아니 애초에 중국은 왜 갑자기 약속을 어긴 것일까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중국 한족의 이러한 사상 때문입니다. 우리 중국이 워낙 크니까 한족이 아닌 소수민족들까지 중국 땅 안에서 살게 됐는데 알다시피 우리 한족은 다른 민족보다 역사적으로 더 뛰어나고 숫자도 많은 우월한 민족이야. 그러니 소수민족들은 반드시 한족에게로 동화돼야 해. 이런 사상을 중화 민족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한족이 우월하니까 다른 민족은 당연히 한족화되어야 한다는 상하 개념이 있는 민족주의이죠. 이런 중화민족주의는 원래는 중화민국에서 쓰던 개념인데 중국 공산당은 마찬가지로 한족인 본인들도 이를 받아들여서 소수민족 지배 이념으로 삼은 것이죠. 아무튼 티베트를 직접 통치하려 한 중국, 이에 티베트족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1956년 무기를 들고 일어나 중국에 대항해서 게릴라 등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한 것이죠.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 무자비했으니 저것들이 우리 대중화에 저항해? 야, 싸그리 진압해버려! 하고 무려 15만 대군을 동원해 반란을 진압한 것입니다. 폭격기까지 날아왔고 그 결과 엄청난 티베트족 사상자가 나고 중국군은 티베트 전역을 무력으로 통제하게 이릅니다. 하지만 티베트족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1959년 아예 독립을 선포하고 초대규모의 무장봉기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또다시 이를 군사적으로 진압했고 그 결과 무려 8만 명 이상의 티베트족 사상자가 발생하고 말았죠. 이때 어찌나 사태가 심각했던지 티베트의 달라이라마도 이때 인도로 피신해서 망명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봉기는 진압되고 1965년이 되면 마침내 티베트는 중국의 서장 티베트 자치구로 편입되어 중국 정부의 직접 통치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쯤 되니까 중국은 티베트를 대놓고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티베트 불교 서열 2위인 판첸 라마를 멋대로 숙청해버렸고 1960에서 70년대인 문화대혁명 때에 들어서면 홍위병들을 시켜 티베트의 사원과 전통 문화를 철저히 파괴해버린 것이죠. 이때 독특한 경관의 전통 티베트 사원들이 엄청나게 파괴되었습니다. 당연히 티베트족은 중국에 대해 어마어마한 증오를 품게 되었죠. 물론 중국도 너무 이렇게 하니까 부담스러웠던지 그 이후에 온건책을 편 적은 있습니다. 덩샤오핑이 집권한 1978년대부터 중국은 개혁개방, 소수민족 우대 정책을 펼치면서 티베트의 경제 원조와 인프라 건설을 해주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티베트족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중국이 지원해준 것들로 티베트족이 아니라 한족만 이득을 받기 때문이죠. 중국은 티베트에 경제 지원은 했지만 문제는 대책 없이 돈만 퍼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티베트는 자급자족 하면서 자기들 나름의 경제권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드립다 돈만 퍼주니까 그런 자급자족 경제권이 파괴되고 중국에서 주는 돈에 매달리는 의존적 경제권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티베트를 위해서 건설 사업을 진행했어도 막상 진행하니까 중국 본토에서 한족들이 엄청나게 몰려와 그들이 돈을 독차지하게 되었으며 주요 도시에서는 티베트족이 쫓겨나고 한족들이 몰려와서 눌러앉아 버렸습니다. 결국 티베트족은 또다시 폭발, 1989년에 대규모 봉기를 일으켰지만 중국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대를 또 무력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국은 완전히 강경책으로 바뀌었죠. 중국은 서남 공정을 시행해 티베트의 역사를 중국 역사로 왜곡하고 강제로 티베트족에게 이를 교육하는 중이며 반대자들은 노동수용소로 압송해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 발달한 요즘에는 일명 사이버 통제라 하여 티베트족의 통신까지 감청하고 있을 정도이죠. 자, 이렇게 중국은 어떻게 티베트를 점령했고 티베트를 왜 포기하지 않는지, 티베트족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중국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사이의 관계를 살펴봤는데 오늘 본 서장 티베트 자치구 역시 만만치 않게 어두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중국도 중화라는 것이 그렇게 위대하면 수용하고 포용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할 텐데 오히려 강제로 자신의 우월성을 주입하고 한쪽으로 동화시키려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쪽의 일방적인 소통은 역사에서 엄청난 비극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며 영상 마칩니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소수민족 자치구로는 세 지역이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티베트, 그리고 내몽골 자치구입니다. 이들 중 신장과 티베트는 각각 그곳에 살던 위구르인 티베트인의 영토가 통째로 중국에 편입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몽골 자치구는 다릅니다. 몽골인의 땅은 반으로 쪼개져서 하나는 독립해 있고 하나는 중국 땅에 편입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몽골인의 본토 몽골 고원은 위치별로 내몽골과 외몽골로
나뉘는데 이 중 외몽골은 현재의 몽골로 독립된 민주국가이지만 내몽골은 현재 중국의 영토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몽골고원은 역사적으로 몽골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은 뜬금없이 갈라졌으며 그중 왜 내몽골은 중국의 땅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외몽골이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표시한 지역은 몽골 고원입니다. 이곳은 평균 고도 해발 1000에서 1500m, 한라산보다 약간 낮은 고도에 위치한 땅인데 면적은 남한의 27배에 달합니다. 이 드넓은 초원을 바탕으로 유목민들이 번성했죠. 이곳은 내외몽골로 나뉘는데 나누는 경계선이 바로 유명한 고비 사막입니다. 동서 길이 1600km의 거대한 고비 사막은 몽골 고원을 가로지르며 이 사막 북쪽은 외몽골, 남쪽은 내몽골로 구분됩니다. 사실 엄밀히는 북몽골, 남몽골이 맞는 표현이지만 중국 입장에서 거리가 가까운 순으로 내외로 구분하는 것이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몽골 고원은 꽤 다이나믹한 역사를 가졌죠. 역사적으로 이곳에는 흉노, 돌걸, 거란, 몽골 등 수많은 유목부족들이 뒤엉켜 아웅다웅했습니다. 하지만 13세기 무질서했던 이 땅은 하나로 통합되는데 바로 칭기즈칸에 의해서였습니다. 그가 세운 거대한 몽골 제국 덕분에 몽골 고원은 4분 오열된 혼란상을 청산하고 몽골이라는 단 하나의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물론 제국은 오래가진 못했고 동아시아의 경우 14세기가 되자 한족의 명나라에 의해 중국 땅에서 몽골인은 쫓겨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몽골 고원으로 도망쳐 북원이라는 나라를 이끌며 몽골인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했죠.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몽골 고원은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되었고 내외몽골의 명확한 구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17세기 중국 대륙에 청나라가 세워지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청나라는 당시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 그 힘으로 주변 지역을 모조리 정복해버렸습니다. 몽골도 예외가 없어서 몽골 고원 전체는 17세기 말 통째로 청나라 땅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신장, 티베트도 다 청나라 때 정복되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몽골 고원은 내외몽골로 나눠지게 됩니다. 청나라 입장에서 몽골을 다스리려니 몽골 고원 남쪽은 가까워서 다스리기 편했습니다. 하지만 몽골 고원 북쪽은 고비 사막 너머에 있어서 통치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다스리기 힘드네, 그냥 두 지역을 나눠서 통치하자. 내몽골은 가까우니 강력히 직접 통치하고 외몽골은 어차피 통제가 어려우니 우리 영향권 하에서 느슨하게만 관리하자고, 이렇게 분할 통치를 한 결과 내외몽골은 점차 이질적인 집단으로 변합니다. 내몽골은 청나라의 강력한 지배를 받았고 중국식 건물도 많이 세워지는 등 상당 부분 중국화가 됩니다. 반면 외몽골은 그런 것 없이 높은 수준의 자유를 누리며 몽골인의 정체성을 강하게 보존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에 외몽골 측에서는 참 착잡해했습니다. 내몽골 저기도 우리 몽골의 땅인데 건물도 막 중국식으로 지어지고 자꾸 중국화가 되네. 이래선 안 돼. 몽골의 정체성이 점점 희석된단 말이야. 하지만 청나라의 힘이 너무 세니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그래, 참고 기다리자. 청나라가 약해지면 그때 우리가 내몽골까지 통합해서 몽골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범몽골국을 다시 건설하는 거야. 때를 기다리던 외몽골, 기회는 오고야 맙니다. 청나라는 200여 년 뒤인 19세기가 되자 온갖 혼란상으로 쇠락기에 접어들었고 끝내 1912년에는 한족들이 신의 혁명이라는 대대적인 봉기를 일으켜 결국 청나라는 멸망한 것입니다. 이때다 싶어 외몽골은 청나라가 무너진다. 지금부터 200년간 이어진 족쇄를 끊겠어. 몽골은 청에게서 독립한다 하고 1911년 12월 외몽골 귀족들이 잽춘담바 후툭투를 칸으로 옹립하고 복득 한국을 건국하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드디어 수건이었던 독립을 이룬 외몽골. 하지만 사실 그들은 동시에 불안해했습니다. 왜냐? 몽골을 옥죄던 청나라는 멸망했지만 그 땅에는 중화민국이라는 한족의 국가가 세워졌는데 이 중화민국은 청나라의 영토를 그대로 갖다가 계승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몽골 입장에서는 독립이 삽시간에 물거품이 될 위험성이 존재했죠. 중화민국이 각 잡고 나서면 힘없는 외몽골은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외몽골은 자신의 독립을 인정해줄 뒷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몽골이 찾아간 것이 몽골 북쪽의 러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강력했던 러시아에게 외몽골은 저 러시아 성님들,
우리가 독립을 선포했는데 성님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우리의 자주적인 지위를 좀 보장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중화민국 측에서 또 독립에 딴지 걸면 독립이 물거품이 됩니다 하고 요청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변방의 소국이 뜬금없이 와서 독립 승인을 요청해온 셈이었죠. 그런데 러시아는 몽골의 독립을 의외로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1912년 외몽골과 러몽 조약을 체결하고 외몽골에 사실상 독립국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외몽골은 한시름을 놓게 되죠. 하지만 좀 이상합니다. 이 냉혹한 국제관계에서 그냥 이유 없이 흔쾌히 요청을 수락했던 걸까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도 나름의 속셈이 있었기 때문에 조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땅덩이는 컸지만 힘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1904년에서 5년 벌어진 러일 전쟁으로 군사력이 크게 소모되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러시아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가 약할 때 커다란 중국이 혹여 시비라도 걸면 대응할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차였는데 이때 외몽골이 독립을 선포하며 러시아에 접근해 왔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스파시바를 외쳤죠. 왜냐? 외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국경 사이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가만, 좋은 기회인데? 외몽골은 러중의 국경지대, 이참에 외몽골을 중국에게서 떼어놓고 사실상 독립을 누리게 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직접 중국과 국경 안 맞대도 돼. 외몽골이라는 완충지대가 있으니까. 그럼 중국이 돌발 행동을 해도 시간을 벌 수 있겠지. 겸사겸사 러시아의 세력 범위는 몽골에까지 뻗치게 되고 당장 조약 진행해. 역시 공짜는 없던 것입니다. 게다가 몽골은 자주권을 인정받은 대가로 사실상 러시아의 보호령이 되는 처지에 놓입니다. 이런 한계는 있었지만 어쨌든 독립에는 한 발짝 가까워진 외몽골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외몽골에게는 몽골인의 완전한 통합, 즉 내외몽골의 통합이라는 과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내몽골은 여전히 중국 차지였습니다. 이에 외몽골은 곧 내몽골 통합 작업에 착수합니다. 바로 중화민국과의 전쟁을 통해서였죠. 당시 중화민국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어 내부적으로 혼란했습니다. 러시아에게 자주권 인정도 받았겠다. 이 틈에 재빨리 중화민국을 물리치고 내몽골을 차지하면 내외몽골을 합쳐서 독립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렇게 1913년 2월 외몽골은 2만 7천의 군대를 일으켜 내몽골로 진격해 중화민국군과 전투를 벌이는데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처음에는 외몽골군이 압승했습니다. 하지만 체급이 훨씬 큰 중화민국군이 재정비하고 반격하니 외몽골군은 패배하고 내몽골 땅에서 철수하고 맙니다.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죠. 이는 외몽골에게 치명적이었으니 외몽골은 중화민국, 러시아 둘 다에게 미움을 삽니다. 러시아로서는 외몽골이 상의도 없이 침공한 게 괘씸했으니 따라서 러중은 뭉쳐서 1913년 말 공동선언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인즉 외몽골과 내몽골을 분리하여 내몽골은 중국의 땅으로 하고 외몽골은 사실상의 독립국에서 자치국으로 격화시킨다. 그리고 외몽골은 중국의 종주권 하에 있도록 한다. 쉽게 말해 이 선언으로써 외몽골은 독립지위도 잃고 내몽골과도 완전히 분리되고 만 것입니다. 최악의 사태였죠. 게다가 1915년에는 러시아, 중국, 몽골 간의 캬흐타 협정까지 체결되어 외몽골은 영토 문제에 대해 외교를 할 권리마저 박탈되었고 러시아의 보호국 및 중화민국의 피종주국이 되어 두 강대국의 동시 통제를 받는 처지로 추락해버립니다. 강대국 사이에 낀 외몽골은 딱 한 번의 기회만 놓쳤을 뿐인데 국가의 안위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외몽골의 분위기는 매우 우울해졌고 일시적 내분이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상황은 얼마 안 가 반전되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 1917년에는 러시아 혁명이 발생해서 기존의 러시아 질서가 무너져버리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외몽골에게서 러시아라는 속박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이탈하니 중국 측에서 이젠 가릴 게 없어졌다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1919년 중국의 군벌 쉬수정은 기회를 틈타 군대를 이끌고 외몽골을 침공해 점령해버렸습니다. 이로써 외몽골은 자치국의 지위마저 잃어버리고 군벌 쉬수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외몽골을 점령한 쉬수정은 돈 욕심에 젖어 외몽골에게 막무가내로 막대한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외몽골인의 경제는 파탄나버렸고 또한 쉬수정은 외몽골 지도자 복득한에게 여러 차례 머리를 조아리게 하는 굴욕을 주어 몽골인의 미움까지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몽골의 저항
정신을 다시금 불붙였죠. 분노한 그들은 쉬수정을 몰아내려는 움직임을 펼친 것입니다. 문제는 역시 외몽골의 힘은 미약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번에도 외부 세력인 러시아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러시아 혁명 이후 러시아 왕당파인 백군,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공산주의파인 적군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 중 외몽골은 먼저 백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1920년 백군을 이끄는 운게른 슈테른베르크라는 사람이 요청을 수락, 외몽골로 진격하여 쉬수정의 중국 군벌을 몰아내고 자신이 외몽골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게르는 경제적 측면에서 쉬수정과 다를 바가 없었죠. 운게르는 무리한 경제개혁을 시도하는 등 외몽골 유목 경제를 똑같이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외몽골은 이번엔 공산주의 세력인 적군 측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수락한 러시아 적군은 먼저 몽골의 공산당이 세워지는 걸 지원했고, 그 뒤 1921년 몽골 공산당과 러시아 적군은 연합해 운게른을 몰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1924년 복드칸이 사망하자 외몽골에는 몽골 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공산주의 정부가 세워지는 데 이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러시아에서 적군이 백군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이 세워졌습니다. 이러니 외부 세력인 적군 도움을 받아 독립한 몽골 인민공화국은 소련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소련의 위성국이 된 것입니다. 이런 한계가 있었지만 이로써 어쨌든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데는 성공한 외몽골이었습니다. 적절히 외세를 이용했다고도 볼 수도 있죠. 그렇다면 내몽골은 어땠을까요? 그들 역시도 독립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앞선 조약으로 인해 중화민국의 지배를 계속 받는 처지였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중화민국은 내몽골 자식들도 독립 열망이 크네. 안돼. 외몽골이 떨어져 나갔는데 내몽골까지 이를 순 없지. 어떻게든 내몽골을 중국에 묶어둬라 하고 행성 설치라는 강력한 통치 제도를 시행하려 하는 등 강경한 정책을 내몽골에 가했습니다. 당연히 내몽골인들은 중화민국에 큰 반발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내몽골. 그런데 1930년대가 되자 그들에게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때쯤 되면 중국 쪽으로 어떠한 국가가 미친 듯이 영향권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죠. 조선을 식민지화한 일본은 대륙으로 침략 방향을 정조준 1932년에는 만주국이라는 꼭두각시 국가까지 세워 중화민국을 크게 위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내몽골 입장에서는 일본이 만주까지 넘어왔네? 우리 바로 옆이 만주잖아. 그럼 이거 일본에 붙으면 중화민국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 내몽골은 중화민국의 통제를 받긴 했지만 형식상 지도자는 몽골인인 데무치 그돈로브, 일명 덕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몽골인인 만큼 중화민국에 대해 부정적이었죠. 덕왕은 내몽골이 지금 중화민국 아래에 있어도 훗날 이를 벗어나 독립하겠다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는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덕왕은 일본 밑으로 들어갈지를 깊게 고민했고 결국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것들도 못 믿었긴 해도 어쨌든 중화민국보단 낫겠지. 일본 밑에 들어간 뒤 힘을 키워서 독립을 이뤄내는 거야. 중화민국은 일본이 워낙 강한 탓에 이를 막지 못했고 그 결과 1939년 내몽골은 일본 영향 하의 국가인 몽간국이 되었고 덕왕이 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큰 그림을 보고 들어간 덕왕, 그의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1937년 중국 대륙을 침공해버리는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상당 부분의 중국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점령지를 쉽게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점령한 중국 땅을 한데 묶어 통치하는 게 관리가 편해. 그럼 내몽골도 점령지 밑으로 편입시켜버리자. 어차피 몽골 소수민족 그런 건 생각할 여유도 없어. 중국과 전쟁 중인데 말이야. 이렇게 덕왕의 몽간국을 떼다가 일본군 점령하에 중국 땅 밑으로 편입시켜버렸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내몽골은 중국의 일부가 되어버린 꼴이니 독립명분 자체가 희석되었습니다. 내몽골이 외세의 힘을 빌린 결과는 처참했죠. 그렇게 요약해보자면 외몽골은 소련의 위성국이 되고 내몽골은 일본의 괴뢰국이 되었습니다. 둘 다 외세를 통해 독립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그 외세에 휘둘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완벽하게 분리까지 되었죠. 내외몽골은
외몽골은 영영 통합이 힘들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일본군은 중국과의 전쟁을 일으킨 뒤 1941년에는 미국과의 전쟁,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켜 중국, 미국과 동시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소련이 추가로 전쟁에 참여하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일본에 대항해서 말입니다. 미국 등 연합국의 요청을 받은 소련은 대규모의 군사를 이끌고 일본의 영향권인 만주 및 내몽골로 진격했습니다. 이에 무려 3면 전선을 맞이한 일본은 쭉쭉 밀리고 1945년 8월 15일 항복하게 됩니다. 이로써 일본 본토 제외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그라들죠. 이것은 몽골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내몽골이 일본의 통제하에서 벗어났습니다. 둘째로 소련군이 내몽골로 진격할 때 외몽골군 역시 군대를 파견해 내몽골로 향했는데 이로써 20년 만에 내외몽골은 다시금 직접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곧 내외몽골의 통합 분위기가 다시 불타오르게 되죠. 당시 외몽골도 통합에 긍정적이었고 내몽골 역시 내몽골 공산당이 만들어지며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실패해버렸습니다. 또다시 주변 강한 세력들의 입김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소련은 내외몽골 통합운동에 기겁을 하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뜻 보면 내외몽골이 공산 세력으로서 하나로 통일되면 소련의 세력권도 넓어지는 거고 그건 좋은 것 아닌가? 라고 보이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봐야 합니다. 내외몽골이 통합되면 그 땅은 매우 거대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대몽골 제국의 정체성 및 DNA를 강력히 공유하는 몽골인들이 삽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몽골이라는 정체성이 강해져 소련의 통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렇게 될 시 동아시아에는 거대한 민족 국가가 새로 생겨나는 것이고 매우 높은 확률로 동아시아는 추가적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지역의 안정을 꾀하는 소련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사실 몽골인은 몽골 고원에만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표시한 지역이 중국 및 몽골에서 몽골인이 거주하는 영역인데 몽골 고원을 넘어서까지도 많이 거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외몽골이 통합한다면 통합 몽골은 옳지. 그럼 넓힌 김에 우리 몽골족이 사는 다른 곳까지 더 넓히자 하고 더 팽창할 수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소련은 극구 거부한 것입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입김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대륙에서는 중국 국민당이 이끄는 중화민국이 일본과의 전쟁으로 골골해진 반면 중국 공산당이 영리하게 세력을 불리면서 강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공산당은 국민당의 중화민국을 몰아내고 대륙 전체를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는 요충지인 내몽골을 반드시 장악해야 했죠. 대륙 본토와 만주를 잇는 핵심 대동맥이 내몽골이니까 때문에 각종 공작을 펴면서 내몽골을 중국 공산당 세력으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끝내 성공했죠. 당시 내몽골에서는 반중화민국 정서가 매우 심해서 공산당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의 내몽골을 이끌던 덕왕은 일본 밑에 들어간 친일파로 낙인 찍혀 영향력을 잃었고 말입니다. 결국 내몽골은 통째로 중국 공산당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한편 외몽골은 어땠을까요? 외몽골은 이 시기 중국으로부터 완전 독립 공인을 받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아까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했던 소련은 참가 전에 연합국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외몽골은 중국과의 완충지로서 매우 중요한데 어이 우리가 참전하는 대신에 외몽골의 독립은 꼭 보장해줘. 그래야 중국에게서 완전히 떨어져서 우리 완충지 노릇을 할 테니. 물론 몽골을 완전히 자기 세력으로 편입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게 승인을 받았고 또한 나중에 중국 역시 독립에 동의해 외몽골은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물론 소련의 위성국이라는 처지는 여전했죠. 그리고 그 뒤 중국 대륙에서는 1946년 국민당, 공산당 간 내전이 일어났는데 이때 국민당이 패해 타이완 섬으로 쫓겨가고 공산당이 승리해 중국 전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섰고 내몽골은 내몽골 자치구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중국 땅에 편입됩니다. 이로써 내외몽골은 완전히 분리된 것입니다. 그러다 외몽골의 경우에는 소련이 해체되면서 1992년 독립에 성공했고 지금의 민주공화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몽골은 중국에게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몽골은 완전 독립에 성공했지만 내몽골은 중국 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둘의 처지가 갈라진 것은 지정학적인 측면도 매우 컸습니다. 외몽골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껄끄러운 상대인 중국과의 완충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소련은 외몽골을 중국의 영향권으로부터 떼어내서 완충지로 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련의 위성국이 된 몽골은 럭키하게도 소련이 해체되자 독립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내몽골은 지정학적으로 독립하기 매우 힘든 구조였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내몽골은 포기할 수 없는 땅입니다. 내몽골은 베이징과 가까이 있으니 내몽골을 잃으면 베이징이 취약해집니다. 때문에 반드시 차지하길 원했고, 내몽골은 만주와 중국 본토를 잇는 요충지이니 중국 공산당은 이를 반드시 장악해야 대륙 통일이 수월했습니다. 실제로 장악 후에 대륙 통일에 성공했고 말입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중국의 타겟이 되어 독립이 힘들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외몽골이 각기 다른 운명을 맞이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중국에게 편입된 내몽골, 그리고 내몽골을 차지한 중국,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힘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이 무언가를 내몽골에게 행하려 하면 내몽골은 끌려갈 수밖에 없죠. 이를 아는 중국은 내몽골을 자신의 입맛대로 조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내몽골 동화 정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몽골에 사는 몽골인의 정체성을 점차 희석시켜서 내몽골을 한족의 땅으로 동화시키는 정책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땅이 되었다 한들 내몽골인들이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놔두기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면 조건만 갖춰지면 언제든 떨어져 나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어떻게든 그들을 한족에 동화시키려 하죠. 그렇다면 그를 위해 중국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한족을 많이 이주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쯤만 하고 넘어가고, 중요한 것들을 소개해드리자면 중국은 내몽골인의 몽골어 사용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몽골이라는 정체성을 희석시키기 위해 내몽골 소수민족 학교에서 몽골어의 비중을 축소 중입니다. 원래 소수민족 학교에서는 몽골어 수업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인 2023년 내몽골 자치구의 제1도시 후허하우터에서는 모든 수업을 중국어로 진행하고 원래 주 7시간이었던 몽골어 수업을 주 1시간으로 대폭 축소하는 안이 확정됐습니다. 2020년에도 중국은 내몽골 전체를 향해 몽골어 축소를 시도했습니다. 당시에도 이에 맞선 몽골인들의 대규모 반대 시위에 직면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몽골어 서적을 몰수하고 몽골 민족 가수가 낸 노래를 제한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중국은 내몽골인의 독립 명분을 완전히 씻어내기 위해 내몽골을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아예 임의로 바꾸어서 내몽골의 역사를 중국사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화의 심오한 창조적 세계관에 따르면 황허강, 양쯔강 문화 외에도 중국 북쪽에는 초원 문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역시 중화의 문화였다고 중국은 주장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내몽골 역사도 중화의 역사라고 주장하죠. 물론 사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만리장성을 쌓고 중국 본토와 내몽골 지역을 차등 구분한 바 있는데, 지금 들어서 사실 내몽골까지 중화의 문화권이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니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동화 작업 외에도 내몽골인은 중국에 의해 엄청난 인적 피해까지 경험한 전례가 있습니다. 1960, 70년대에는 중국의 이른바 문화대혁명이라 하여 홍위병들이 지식인들을 가두고 살해하고 각종 문화재를 파괴하는 운동을 벌였는데, 그 불똥은 내몽골에까지 번져서 내몽골에서도 홍위병들에 의해 2만에서 10만 명의 몽골인이 살해되고 수십만 명이 감옥에 갇히는 참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중국의 소수민족이 편입된 결과는 신장 티베트가 그렇듯이 대체로 비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몽골에서도 이에 반발해 수많은 중국 반대 시위가 터져 나왔지만 모두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내몽골이 중국 땅이 된 이유, 그리고 현재 중국은 내몽골에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며 느낀 것은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나라는 제 뜻을 이루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독립을 하려고 해도 외세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많고, 통합을 하려고 해도 강대국이 입김 한번 불면 물거품이 되어버렸으니 말이죠. 다만 외몽골의 경우 그 속에서도 완충지라는 지정학적 이점이 있었고 소련 해체라는 운도 겹쳐서 독립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내몽골은 위치가 위치인지라 중국에 편입되고 말았고 현재와 같은 비극의 역사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낀 환상의 위치 선정을 자랑하는 만큼 이러한 역사에서 배울 점은 배워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경쟁력
경쟁력을 기르고 슬기롭게 험난한 국제 정세를 헤쳐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 생각하신 점 등을 자유롭게 댓글로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